여론조사로 만나보려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좌고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분들이 좀 물밀듯이 연락이 좀 오고 있습니다. 미나님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요. 김태현의 정치쇼라고 얘기했습니다. 6675님 택시기사입니다. 어제 청취율 전화서 정치쇼 말했죠. 잘하셨습니다. 끝. 이러면 섭섭하시겠죠? 아 근데 청취율 조사 한 번 온 분한테 또 오나? 예. 네. 또 와요? 두 번 가지는 않겠죠. 두 번 가지 안 오면 이분들 상품권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드려야죠. 왜요? 왜? 드려야죠. 정치쇼인데. 네, 정치쇼인데. 플렉스 해야죠. 플렉스블하게. 플렉스. 플렉스. 플러팅과 플렉스가 왜 같이 나오죠? 드립니다. 미나님께도 마트 상품권 한 장. 민경남 PD의 품격이 있는데 줘야죠. 네, 저는 없지만 우리 민경남 PD는 있어요. 품격이. 그럼요. 저는 없어요. 예. 김태현 진행자 당연히 있죠. 네, 있어요. 6675님께도 상품권 마트 상품권 드릴게요.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이런 경선 이런 거 할 때 보면 막 이제 막 각 캠프로 막 연락 오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뭐 경선 전화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이거 일단 이런 느낌인데 지금. 예. 미나님께 상품권, 6675님께 상품권. 그리고 한 번 더 드리고 싶다 이분은. 고릴라로 들어 땡땡님 성함 말씀 안 드릴게요. 정치도 우리 집 남편도 꼴 보기 싫네요. 많은 가정주부분들이 지금은 동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도 정치쇼 들으면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근데 정치쇼 들으면 마음이 안 다스려지지 않나? 네, 정치 얘기 다스려지죠. 들으면. 김태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요? 아침부터 차분해지고 네. 정치쇼가 하루쇼가 되고 네. 그리고 많은 지친 또 우리 주부분들이 아침부터 정치쇼를 듣는 거죠. 뭐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하는 목소리는 아닌데 어쨌든 감사드리고 현준이 제 목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땡땡님께 네. 땡땡땡땡님께도 마트 상품권 드릴게요. 네. 그거 혼자 쓰세요. 남편 주지 마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요거. 이거 총선 끝나고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에 이런 거야 약간 느낌이 숙제 안에 밀린 숙제를 좀 하는 느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이 잡혔고 그리고 어제 뭔가 이제 약간 기자들에게 질의응답하고 뭐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한 것 같다. 그렇죠. 네.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좀 경색돼 있는 표정이었죠. 네. 그런데 굳어 있는 그런 표정들이 많았었죠. 뭐 국정 운영에 상당히 또 애로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천대래한 그런 표정을 짓기도 해요. 뭐요? 아니 뭐 너무 뭔데래? 천대래요? 천대는 뭐야? 츤대래는 알겠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소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총선 여파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뭐 경제겠지만 그에 버금가는 정도가 이 소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것만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제공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무선 전화번호 가상 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인데요.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3%로 직전 총선 이전 조사보다 11%포인트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25%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25%의 법칙이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이 25%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사실상 레임덕이다. 그러니까 이 날짜가 이제 19일입니다. 발표된 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연락을 했고 만납시다. 뭐 이건 제가 목소리가 안 되니까 이따가 우리 김수민 평론가 할 테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연결된 또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지지율이 이제 훅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대통령 지금 임기 3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조사 리얼미터도 뭐 그런 비슷한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물론 이거보다는 이제 더 높긴 하지만 그래서 한국 갤럽 기준으로 우리가 따져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이후에 최저치예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24%는 있었습니다. 두 번이었죠. 그때가 이제 2022년 6월 이후에 7월 말 8월 초에 이준석 전 대표의 충돌 시점. 그때 지지율이 와지끈하면서 이제 24% 한국갤럽 기준 내려가지고 그 이후에 뉴욕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바이든 날리면 그때 이제 24% 됐는데 이번에는 총선 여파니까 그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그때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또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총선 여파잖아요. 결과기 때문에 준엄한 임기 중반에 국민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신속하게 또 더 파격적으로 변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일단은 보이고 있는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대통령이 총선을 어쨌든 참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열흘 동안 조용했어요. 인선이 나온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 총리. 네. 그다음에 총선 때 여당의 수장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만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 만남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만났다는 사람은 내각에 데리고 있었던 권영세 의원 또는 홍준표 시장. 본인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SNS 글을 많이 남겼던 네. 홍준표 시장 왜 만남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날 23% 지지율이 발표된 날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고 연락하고 불발됐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전 비대위원장에게 만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23%에게 충격적인 숫자를 받아들고 대통령이 놀래서 뭔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가지고 23%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뭐 인과관계로 치면 예. 그거야 뭐 제가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럼 이걸 대통령이 보고 뭐 이걸 더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움직였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국갤럽조사를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래도 뭐 알 수가 왜? 없죠. 계속 보고 할 텐데 뭐. 안 볼 수가 예. 없죠. 근데 네. 저는 그걸 거꾸로 좀 뒤집어서 네. 그러면 그 조치들이 왜 그동안 안 나왔느냐. 그동안이라는 건 이제 총선 끝나고 23% 나오기 전까지. 그건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그래서 23% 나온 것은 분명히 지지층 내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경고가 들어간 거고, 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결과적으로 네. 이래저래 늦은 것들이 많다. 뭐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이런 거야 빠르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근데 네. 그 사이에도 보면 엄청난 혼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지고 나서도 이게 뭐 정리가 안 되고 가닥이 안 잡히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꽤 있겠죠. 그러니까 총선 지고 나서 바로바로 했어야 될 조치들이 열흘간 지금 묵혀 있다가 이거 발표 난날 공교롭게도 까마귀나 배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치가 나온 거 뭔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러 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그런 거냐.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판을 보기 시작했다. 아.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의 이정우 선수, 김하성 선수 다 전광판 봅니다. 오타니 선수. 그러니까 이제 전광판을 봐야 돼요. 뚫어져라. 사자 근데 하나 이제 볼 수밖에 없죠.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글쎄 이건 뭐 제 내피셜입니다만 대통령으로서는 기대치도 있었겠죠. 한 130석 이상은 할 거다. 네. 그래도 한동훈인데. 근데 이제 정말요? 네. 어쨌든 예. 네네.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내피셜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결과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22대 국회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가 되는 유일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안 바뀔 수는 없는 것이고 조선일보 일면에도 그런 이 헤드라인 제목이 떴잖아요.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어제 홍철호 정무수석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임기 이제 중반을 지나가는 셈인데 바뀌느냐 그랬더니 지난 2년간은 국정을 설계를 했다. 이제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바뀌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대통령도 아찔했겠죠.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뭐 조국 혁신당은 지금 22대 국회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조국 대표는 바로 달려가서 서초동으로 달려가서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국정 위협이 아니라 뭐 가정 위협까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좀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전화 내용이 파격적이에요. 그동안 김태환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뭐 피의자다라고 해서 이제 이유로 해서 피의자라는 범죄자라는 이유로 해서 만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진태현 진행자도 잘 알다시피 잘 알다시피. 네, 잘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그렇죠, 아는 척.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이번에 보면 만나자. 차도 마시자, 밥도 먹자, 자주 만나자. 자주 만나자. 이건 뭐 얼마나 자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에 4-5번일지 6번, 7번일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만나면 이건 큰 변하긴 변하죠. 알겠습니다. 앞서 배종찬 소장 했던 얘기 중에 대통령이 그동안 취임하고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24% 찍었을 때가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있었을 때 그다음에 뭐 바이든 날리면 때 그때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회복이 됐었죠.
근데 이제 앞서 배종찬 소장 얘기 들으면 그때랑 지금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건 혹시 이준석 대표 문제하고 그다음에 누구야 바이든 날리면 때는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해서 지지도가 빠진 거니까 그게 해소되면 올라가는데 지금은 총선의 참패 이후니까 뭔가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빠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다시 반등하기가 그때처럼 쉬울까?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으로 말하면은 그냥 악재가 하나 생긴 게 아니라 그냥 펀더멘털에 무너진 격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반등이 돼요? 반등하기 쉽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이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탈을 많이 한 거고 이번 한국갤럽 조사도 보면은 그 자신을 보수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긍정평가 부정평가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 더 높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지층에서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회복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관건.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과 경로를 네. 어떻게 하느냐 네. 선택하느냐예요. 대통령 쪽에서. 그거 알려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건데 지지층 결집으로 또 시도를 하는 거. 네. 그다음에는 중도 아니면은 중도 확장 두 가지 경로거든요. 네. 근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포함해서 최근에까지 태도를 봐도 네. 전자가 되지 않을까 지지층에 그래요? 대한 집중으로 예, 그런 쪽으로 더 치닫게 되면 저는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지지율을 예를 들어서 한 23%까지 떨어진 거를 한 30 몇 프로까지 올릴 수는 있어도 네. 그다음 다시 벽에 부딪히는 거다. 그 이상 못 갈 거고. 예, 거기에 또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 국정을 넉넉하게 지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지지층이라면은 이분들은 계속 성원을 해주실 거니까 네. 지지를 못 받은 쪽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결단을 한다면 네. 그거는 저는 지지율이 좀 대폭 상승을 할 수도 있거나 혹은 상승하진 않더라도 네. 국정 자체는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그럼 거다. 이거네 지지층 결집을 또 택하면 네. 반등은 쉬우나 한계에 부딪힐 거고 중도 확장을 얘기하고자 하면 반등하겠다는 시간은 걸리겠으나 한번 반등을 시작하면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뭐 요런 뭐 그런 건데 윤 대통령이 근데 저는 윤 후자를-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2년 동안 했던 것이 이제 그 24%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지지층 위주의 결집 행보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또 카드를 또 쓸 네. 거냐 네.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 아까 제가 음. 구조적인 문제로 반등이 쉽지 않은 겁니까라는 질문이 내가 왜 갑자기 생각나냐면 아까 배종찬 소장의 그 딱 분석을 듣고 제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문제를 던졌으니까 해결책도 주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다. 그러면은 3년 동안 어떤 상황이 올까요? 여야 충돌에 국민들은 더 이제 국민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국정 마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기댈 수 있는 곳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제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뭐냐면 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한국갤럽에서 물어봤는데 제가 국민의힘 지지율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의힘이 30%예요. 30. 예.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7%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총선 접하겠죠. 그러면 네. 국민의힘이 30이면 민주당은 한 50 되겠네. 당연하지. 55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의석수로 보면 좀 높으면 한 60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제가 깜짝 놀랄 수치예요. 30일이에요. 잠깐 의석수 차이도 뭐에 비해도 차이가 안 나는 거고 전국 득표율 받은 5% 차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반영해도 최소 민주당은 30 한 4, 5는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1%면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이 14%라는 이야기는 네. 이제는 이제 선거는 끝났는데도 조국혁신당이 14%면 물론 민주당 몫을 가져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야권 전체파에는 크다. 예.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31이고 다른 조사도 비슷해요. 리얼미터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일부러 제가 개요를 다 읽어야 되니까 수치를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이제 변화는 우리 유권자 민심의 변화는 기대하지 마가 아니라 예. 이제부터 시작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변하면 변하는 만큼 우리가 점수 줄게. 저는 그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 대통령이 힘써야 될 것은 소경인이다. 이번에 경기 인천에서도 지지율이 잘 안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서경이요? 소경? 소경인. 소는 뭐야? 아니 그게 좀 차분히 들어봐요. 그러니까 소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소통이다. 근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의 홍철호
치킨 소통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보면은 예. 현장형으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임명을 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대통령도 지금 소통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두 번째 이제 경은 경제죠. 야. 그 경제 관련되는 부분도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좀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력할 수밖에. 마지막은 제가 인사할 겁니다. 이건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빨리 하기 힘들어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건 야권의 인준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 그렇다면 이제 그런 태도에 바뀐 모습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지지율도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제 질리도록 접근식 해법을 말씀드릴게요. 소통, 질리도록 소통하세요. 그다음에 특검 또 사정정국이 될 것이다. 22대 국회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또 해병대 의혹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이래버리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수일 평론가한테 요거 질문 드릴게요. 저 정당 지지율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재밌는 결과네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에서 19일 자동응답 조사고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유무선 자동응답. 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2% 빠졌어요. 2%포인트 하락해서 35. 국민의힘은 오히려 2.2%포인트 상승해서 35.8. 그러니까 총선 참패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0.8 이겨요?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 지금 지도 보면 우린 왜 지는 거야? 이럴 것 같은데. 그걸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원래는 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 격차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석수 보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물론 조국혁신당이 있지만 엄청 차이 나야 되는데 오차 범위 내지만 국민의힘이 이겨요. 이건 뭐예요? 이거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조국혁신당을 왜 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권 전체 파이? 예, 아니 야권 전체 파이도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정당일까요, 과연? 네, 2인 삼각관계의 정당인데 조국혁신당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14.4%가 나왔어요. 합치면 50이네. 그러면 합치면 민주당하고 합치면 거의 50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36대 50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역구에서도 지역구 선거 때도 지역구 선거든 뭐든 간에. 예. 그러니까 이걸 관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점에서는 리얼미터에서 이제 총선 전에도 보면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격차가 이 정도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하고 구도가는 크게 바뀐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한국갤럽 조사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아까 한국갤럽 개요 얘기했나요? 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4분의 1 정도만 조국 대표를 대선 주자로 지지를 하고 반 정도 가까이가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로 지지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조국혁신당이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조차도 조국 대표보다 이재명 대표를 더 많이 지지하는데. 결국은 그 얘기는 차기 대선 때 보면 어차피 조국 대표는 이제 대법원도 남아 있고 하니까 그 지지소가 다 이재명 대표가 흡수할 수도 있을 거다. 그 점까지도 감안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볼 때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하나로 묶어서 플러스를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게 추세가 중요한데 그러면 석 달 전, 넉 달 전에 민주당이 한 45% 나오다가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함께 그 지지층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35%예요. 그 이전에도 35, 33, 34, 1, 2월 사이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는 성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지만 민주당 내부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만 포함을 해도 175석이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은 사실은 더 나와야죠. 어쨌든 간에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부터 유권자들은 다시 평가를 한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후자 쪽을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열어두는 이유는 국민들은 뭐냐면 변화하면 점수 줍니다. 그러니까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다시 또 도돌이표처럼 돌아가 버리면 이 지지는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당 지지율까지 봤으니까 마지막 남은 시간은 그거 하나씩 질문을 좀 드리죠. 민주당은 뭐 해야 되냐고 국민의힘은 뭐 해야 되냐. 민주당은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총선 이겼으니까. 예?
그 추세를 유지하려면은 뭐 해야 되냐? 이것도 질문 드려보죠. 민주당은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압력에 직면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의석 갖고 뭐 하냐라는 압력이고 그 지지층들의 네, 특히 지지층이죠. 두 번째는 그 의석으로 왜 밀어붙이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 양쪽에 그러니까 눈을 치켜뜨면은 어딜 감히 쳐다봐 이러고 눈을 이렇게 밑으로 까면 어디 눈도 안 마주치고 얘기를 하고 있어 눈을 피하고 있어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예 그리고 배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역사적 교훈이 있는 게 한 20년 전의 일인데 그때 4대 개혁 입법이라는 걸 추진했었어요. 아 열린우리당 때? 네, 언론, 역사, 뭐 국가보안법, 사립학교 이 네 가지였는데 이걸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민생 경제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추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항상 민생 경제하고 배합을 해야 되고 또 우선순위 첫 번째로 할 것과 좀 수기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일단 민주당의 과제인 거고 근데 현재 일단은 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이번 국회 회기에 처리하겠다는 안건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조금 그래도 무리가 없다 싶은 거를 먼저 꺼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특검으로 쳐도 영부인 특검보다는 최상병 특검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는 좀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은 뭐 해야 돼요 이제 반등하려면 다시. 국민의힘은 이제 완전히 이제 조직부터 혁신을 해야 되죠. 일단은 세 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념은 좀 더 중도적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은 민생 정책 간판을 내걸어야 되고 사람들은 대혁신을 해야 돼요. 수도권 중심으로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다 열어두고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인가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그렇게 할 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